달러 발행량이 10배 증가했다면 물가가 정말로 10배 올랐을까요? 정말로 달러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달러가 많이 풀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까요? 가치란 특수성과 일반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원유 가격,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특수성을 가진 예술품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근거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이것은 마치 리니지 아이템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2편의 영상이고요. 먼저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년도를 기점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혁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달러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3년 뒤부터는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이제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08년도에 미국은 셰일 혁명이 가능해진 원유의 자립이 가능해진 국가다라는 아주 중요한 변혁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달러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물가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롭게 얘기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에 핵심은 바로 원유가 되겠죠. 이 말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없이, 원유의 가격 상승 없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유가 상승 없이, 유가의 가격 상승 없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경제가 호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건은 유가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 핵심은 유가예요. 달러가 많이 풀렸죠? 쭉 보시면 이때보다 달러가 많이 풀렸습니다. 6배인가요?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2배 수준도 아니죠? 이때랑 놓고 봤을 때는 2배, 3배, 4배, 5배, 6배죠. 달러가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유 가격을 한번 보세요. 산유국들이 바보가 아니죠. 통화량이 6배, 7배 늘었습니다. 달러가 10배 늘었다면, 통화량이 10배 늘었다면 과거 10불이던 가치는 100불이 되어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럴당 10불이었다면 유가가 100불이 되어야 같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달러는 계속해서 풀리고 있지만 원유 가격은 그거에 상반해서 같은 가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8년도를 기점으로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지금 원유, 유가, 인플레이션, 중동, 산유국들로부터의 뭔가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년도 이후에 달러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죠.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대로 가다간 달러 가치가 똥값이 된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서방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당시 08년도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준 중국이죠. 여기에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까지 손에 쥐면서 미국을 상대해보자라고 시작한 그런 시기입니다. 원자재 시장의 큰손이 중국이기 때문에 덤벼볼만 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은 투트랩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반도체 공급망 제재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부터 이슈가 된 건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고 ESG죠. 그 다음에 셰일 혁명입니다. 사실상 미국 내의 셰일 매장량은 극비입니다. 조사 기간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보시면 사우디, 러시아보다 매장량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조사 기관도 있고 아직은 세계 9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조사 방법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 내 원유의 매장량은 극비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 또는 새로 발견된 유전까지 포함을 하느냐 또는 미발견 유전지대까지 확대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미국의 매장량은 천차만별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이 석유를 어느 정도 매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만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미국의 매장량이 사우디 수준 정도라는 것이라는 정보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사를 하는 매장량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각 분지마다 유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산유국에서는 갑자기 석유가 발견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가장 많았을 때를 제외하고 6억 배럴 정도 비축을 해놨다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7천 배럴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 가깝게 비축유가 줄어든 것이죠. 지금 2010년에만 놓고 봤을 때는 최고치가 7억 3천만 배럴이었습니다. 이 최고치를 놓고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1년 만에, 2년 만에 팍 줄은 건데요. 이게 원유 가격이 높아서 지금 비축유를 풀었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도 다시 채우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전략 비축유는 사실상 미국이 이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전략 비축유의 속내, 미국이 정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중동에 대한 원유의 관심이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은 확인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 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가 5.8%니까요. 이게 지금 엄청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기차의 판매 규모와 비중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번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원유에 대한, 석유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 원유의 매장량은 극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하면 미국이 현재 공개적으로 밝힌 매장량보다는 충분히 다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는 얘기고, 더불어서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전략 비축유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격한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은 이미 원유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충분히 이룰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중동에 그렇게 목매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서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유가가 90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셰일가스의 채굴 비용 수지 타산이 또 막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산유국들도 무한정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결정이 상당히 어렵죠. 즉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의 가격이 안정된다면 통화량이 늘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 영상을 찍을 때도 단 하나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우려는 원유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유는 그래서 비탄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정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달러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달러가 많이 풀려서 원유 가격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이 원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중동 개입, 사우디와의 이런 협력이 아니고 미국이 스스로 08년도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국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입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 미국의 매장량, 미국의 생산량, 석유 생산량 등을 유심히 따져봐야 됩니다. 유가의 가격이 안정된다면 달러의 발행량, 통화량이 늘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 원유 가격이 중요하게 비탄력성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원유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의 태도 자체가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년도를 기점으로 미국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자료에 의하면 9월 기준으로만 8만 9천 배럴의 석유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작성한 이후 70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순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건데요. 그런데 셰일 혁명, 셰일 오일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산 때 온실가스, 메탄 대량 방출이 일어난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축출 비용이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려는 환경에 대한 우려가 더 크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이죠.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워런 버핏이 정유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옥시덴탈 정유주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했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했죠. 뭔가 지난 영상을 쭉 보시면 큰 그림이 다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셰일 가스 생산업체들은 축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WTI 배럴당 원유 가격을 놓고 봤을 때 40에서 45불을 이상이 유지되어야 이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지타산이 맞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셰일 석유와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이 수압 파쇄 공법이 개발에 성공한 연도가 08년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파산의 위기에 처했던 시간이죠. 미국이 몰락하고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떠돌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연인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첫 시추가 시작된 게 이 무렵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수지타산 문제도 있죠. 이거에 비해서 중동은 사실상 세계에서 생산 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유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 경우에는 배럴당 10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9불 정도면 뽑아낼 수가 있고 러시아도 한 20불 정도면 충분히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작은 나라에 그 엄청난 복지 지출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30에서 40불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아직은 생활 수준이 낮은 이란의 경우에는 10불, 20불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원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지타산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역학관계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큰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한데요. 08년도에는 하루에 500만 배럴을 이제 생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뒤 2011년부터는 600만 배럴을 뽑아냈고요. 12년도 11월 달에는 700만, 2014년에는 800만 배럴 하루입니다.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2016년 들어서면서부터 900만 배럴을 돌파를 했고 2017년에는 940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다소 주춤하면서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2017, 2018을 넘어오면서 2017년 12월 기준으로 1000만 배럴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 평균 데일리 1200만 배럴을 생산을 했고 23년 기준에는 1300만 배럴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알래스카와 멕시코만 해상의 연방 유전지대 생산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오펙 국가들의 생산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만 배럴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또 감산을 한다고 하죠.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해 놓고 보면 미국의 생산량이 버금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확대를 해보면 러시아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단번에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전 세계 하루 평균 오일 수요가 1억 배럴이라고 한다고 보면 10%가 넘는 게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셰일 오일, 셰일 혁명을 폄하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조금 정보가 예전 정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자신감에 있어서 그런지 수십 년간 석유 수출을 금지했던 미국은 2018년도부터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오르게 되었죠. 이후에 석유 수출 금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 뜻이 무슨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서 24년, 25년, 26년이 되면 사우디와 러시아 생산량을 합한 정도까지 다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러시아 1000만, 사우디 1000만이니까 두 개 합쳐서 2000인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2000만 배럴 이상 증가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원 자료에 의해서 발췌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본원 통화는 지금 1조 달러에서 6조 달러까지 6배 상승했죠. 달러가 풀린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로 인해서 물가가 6배 올랐을까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6분의 1로 줄었을까요?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 현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제품,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원유입니다. 원유 가격과 비교를 하면 달러가 많이 풀려도 원유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원 통화의 증가, M2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그래프는 본원 통화도 아니고 파생 통화 M2랑 비교를 했음에도 궁극적으로 원유 가격은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에 빠르게 조정이 되고 안정화된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 뜻은 에너지 패권국이 스스로 통화량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게 이 가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아닌 소비자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이죠.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주거비 등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디테일한 항목 조정으로 사실상 체감 물가와 갭이 어느 정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제외됐죠. 본원 물가는 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또 빠지고요. 등등. 인플레이션과 같이 달러의 발행량 증가,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 금 가격, 이게 달러가 늘어서 달러의 생산량이 늘어서 상승했다,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비트코인 가치가 궁극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있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한 예술품의 가격이 아무리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리니지 안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하나가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달러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 가치를 부여하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달러가 10년 내 6배 이상 발행량이 증가해서 궁극적으로 달러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기관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보시면 상승 위험입니다. 즉 가격이 하락할 위험보다 상승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본 것이에요. 이 상승 위험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법인데 일반인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산이 없어서 상승 위험을 해지하지 못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죠.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정 자산이 가격이 튀는 거에 대해서 손실분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그 상승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자산의 일정 부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분산 투자라는 것이죠. 이게 금, 비트코인, 이런 나스닥 등의 상승을 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빵원이 될 확률보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 3,000만 원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00만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 원칙은 메인스트림이 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묵직한 돈을 넣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과 금 또는 채권에 거래되는 전체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골드와 비트코인이 그렇게 채권에 위협될 정도의 시장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의 수준이 그 정도로 빈약하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묵직하게 담지 못하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해지 성격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르죠.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대해 수천만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빵원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가 공공연하게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어야 인플레이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달러가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한 예술품의 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는 뭐 5만 원, 1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리니지에서 아이템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달러 가치에 대한 고민, 또 원유 가격에 대한 리스크 등 쭉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이후에 다양한 주장과 논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자극적이고 극단의 상황에서 뭔가 침소봉대한 내용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최대 위험 요인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이 원유 가격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이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응과 조치, 그 이면에 담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혁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대략적인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